네, 지금부터 팬데믹 시대 과학 언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노성열 문화일보 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세션 팬데믹 시대 과학 언론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진행할 문화일보의 노성열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게이오 대학 경영대학원 초빙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실 분 한 분 한 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으로 김양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17년 이상 의료 전문 기자를 하시고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제 왼쪽으로 유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이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 끝에 계신 이금숙 헬스조선 취재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직을 겸하고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 끝으로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 한 분께서 KBS 의료복지팀 이효연 기자가 외부 일정상 조금 도착이 지연된다고 해서 도착되는 대로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에게 이 세션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양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김양중입니다. 저는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주로 역학조사관이나 검역관 등 코로나19 관련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감염병 소통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일 하나로 새로운 감염병, 그러니까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고, 또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느냐, 이게 주요한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또는 잠복기라든지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전에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 소통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소통 분야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해가 덜 된 상황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갈등이 훨씬 증폭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위험성을 과장하다 보면 공포를 주장해서 사재기 같은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고, 자칫 위험성을 너무 약하게 얘기하다 보면 특별히 좀 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유흥장 등을 찾거나 이러면서 코로나19가 좀 더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감염병이다 보니까 최근 선거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염병에서 잘못 파악한다든지 잘못된 치료제를 얘기한다든지 이러한 흔한 잘못된 소통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이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이쪽 언론인들의 사명이고,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앞서 발제자로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데 이어서 지금 토론 첫 번째로 발표하신 내용과 또 다른 현재 느끼는 여러 가지 감상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유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두 개를 들었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에서 제가 좀 시사점을 얻은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또 Q&A 세션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시리 카펜터 씨가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기자의 전문화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자 전문화와 그래서 시리 카펜터 씨가 운영하는 단체를 하나 소개했는데 또 뭐 오픈 노트북 뭐 이런 기관인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 과학 기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무슨 뭐 데이터 해석법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어떤 해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킬을 지원한다는 모습을 좀 그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기자들 연수 강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제 강의도 있는데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인기 있었던 강의가 보면은 뭔가 통계 해석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니즈가 굉장히 있구나. 그래서 향후에 어떤 뭐 다른 분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향후에 특히나 과학, 의료 이런 전문 기자들 그다음에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짚어주셔서 참 의미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과학 언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위기 관리가 사실은 그 어떤 공포의 수준 아까 이제 김양준 기자님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 공중에 어떤 갖고 있는 위기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게 위기 관리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론인데 그것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카펜터가 그 발제한 것 중에 갈등하지 않는 기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쓸 때 갈등하지 않고 그냥 쓰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성 기사 그런 것들 남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보여서 그게 좀 지적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과학 언론이 뭔가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뭐 어떤 과학적인 팩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와 산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소비자 입장이죠. 우리 엄마, 우리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뭔가 대답이 잘 안 되면 트럼프처럼 마치 모든 분야 전문가 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김양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과학은 참 과학답게 알리는 풍토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 언론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보 소비자들도 과학을 과학답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은 퍼센티지인데 소비자들은 항상 OX에 대한 대답만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악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시사점을 좀 얻었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 토론자 두 분께서는 오늘 세션 제목이 과학 언론이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언론들을 외부에서 객관적인 그 관찰자 시점에서 보시고 느끼신 점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언론계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할 말들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이금숙 헬스조선 취재팀장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입니다. 두 분의 이제 발표 영상을 잘 봤는데요. 이제 제가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랬던 부분과 그다음에 반성을 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그 지난 10월에 나왔던 조사 결과인데 이 코로나19 방역 역할의 중요도나 기대에 대한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이 기자의 그 기대한 점수나 이 중요성이 낮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게 저희가 나름대로 기자협회나 과학기자협회 내에서 이 기존의 메르스 2015년 메르스라든지 뭐 2009년 신종플루 그 보도 행태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 이제 그 반성의 기회를 삼고자 저희가 감염병 보도 준칙을 재개정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뭐 치명적인 오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포를 너무 과도하게 대안 없이 조장하는 거에 대한 그런 보도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도 준칙까지 제정을 하고, 또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과거 2015년 메르스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뭐 전문가라거나 혹은 방역 당국, 보건소보다도 기자한테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수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수가 훨씬 낮다고 나오는 면에서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았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그 기자에 대한 불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 환경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그 뉴스의 유통이나 소비 행태들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망감들이 좀 커지는, 국민들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뉴스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에서 또 PC에서도 모바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종이라든지 이렇게 방송, 그 웰메이드된 어떤 기사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매체보다는 온라인에서 정보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그 조회수 경쟁에서 누구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비단 무슨 조금 작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메이저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언론사 수가 한 2만여 개 가까이 되는데, 누구도 이제 그 조회수 경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없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조회수 경쟁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인 아이템을 선택하고 또 좌극적인 제목을 달고, 또 기사의 깊이보다는 그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어떤 기사의 스타일이 굉장히 그 좀 짧고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정보의 깊이가 깊지 않은 그런 그 기사들이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신종 감염병과 같이 깊이 있는 어떤 취재라든지 신중한 이런 보도가 필요한 그런 영역에서도 이 어떤 그 지금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있는 뉴스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니 그거에 그 질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너무 양적인 면, 조회수면 어떤 그런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대감에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코로나19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되면서 정말 그 보도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사실 기자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저도 여기서 한 13년 정도 이제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보도 자료가 많이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떤 보도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하느냐, 이 부분도 예전에는 사실 보도 자료 가지고 기사를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뭐 보도 자료가 많이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 경쟁, 질보다 양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자가 뭔가 신중하고 심층 취재를 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뭔가 기사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많은 보도 자료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눈이 더 중요해졌다고 해야 될까, 과거에보다? 어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기자인 저도 그런 취사 선택만 하고 또 질보다 양을 좀 따지고 이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이게 의학을 다루고 있지만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일례를 뭐 들자면, 뭐 얼마 전 이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뭐 한 88건 정도 사망 사례가 보고된 상황인데, 뭐 정부 관계자는 다 인과성이 없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인과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의견인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독감 백신 맞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100% 제가 확실하게 맞아도 돼,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나도 뭐 여기서 기사를 쓰고 있지만 나도 사실 잘 모르는구나, 몰라서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2015년과 다르게 또 2015년의 반성에서 비롯돼서 보도준칙도 만들고 했지만, 또 2020년에는 다른 이 뉴스의 생태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의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금숙 팀장님이 언론계 내부에서 과학기자들이 느끼는 또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스스로도 시리 카펜터 미국 기자협회 과학기자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비상사태에 유례 없이 연구 실적 자체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에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보도나 보도자료, 기자들의 취재 행위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이냐를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그런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언론인 스스로도 또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의 토론문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아사이언스 소개받은 김민수 김차장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12시에 방송이 됐던 이제 그 두 분의 발제자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깊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좀 외국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20개국의 한 32,000여 명에게 이제 과학과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36% 정도였고,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과학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4%에 좀 불과했습니다. 좀 충격을 좀 받았고요. 언론만 놓고 보면 과학 뉴스가 연구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보도한다는 응답이 한 49%, 연구자가 결과를 좀 과장한다고 보는 응답이 44%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한국만 놓고 보면 단순화해서 보도한다는 응답이 65%까지 올라갔고요. 과장해서 보도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44%인데 이것도 69%까지 올라갔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학 기자를 하면서 왜 우리 그 평균치도 한국의 과학자에 대한 신뢰와 과학 언론에 대한 신뢰가 평균치에도 못 미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옆에 계신 아까 교수님께서 기자들이 갈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더라도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제가 했던 갈등을 좀 지금 오늘 과학기자대회에 들어오신 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시리 카펜터 회장께서 발제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의 패턴을 해석하고 이거를 문맥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 아이템을 좀 찾다가 미국의 이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거기서 이제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임산부가 코로나19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증 위험군에 임산부 리스트를 좀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발표였는데, 이게 좀 뉴스 가치는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임산부에 대한 그런 코호트 연구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 연구 자체는 사실 15세에서 44세 정도의 40만 명 정도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외신에서 내용을 보도한 외신에서 임산부인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70% 높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보면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임산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외신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산부의 치명률은 1000명당 1.5명이었고요. 그 연구 결과에서 비임신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명률이 1000명당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당 1.5명과 1000명당 1.2명의 차이가 퍼센티지로 보면 70%로 나타난다는 거죠.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걸 기사를 이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과연 이 70%라는 수치를 제목에 뽑을까 말까 굉장히 갈등스럽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둘 다 썼어요.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둘 다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이금숙 팀장님께서 이제 독감 백신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트윈데믹의 중요성이 이제 가을 되면서 이제 위기 의식들이 좀 있었고,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제 일부 사망하시면서 좀 이 국민적인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오늘 보니까 88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고민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속보를 냈어요. 이제 한 줄짜리 속보도 냈고 독감 백신 접종했던 17세 누군가가 청소년이 사망했다. 그리고 어르신 누군가가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계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거죠.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서 사망했을까? 또는 독감 예방 접종과 다른 사인이 있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또 하나 조금 확장해 보면 과연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도는 없었고 며칠 지난 뒤 이제 질병청에서 정은경 본부장께서 이제 작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뒤로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또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1,5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1,500명이 정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인과관계로 돌아가셨을까? 그것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자들은 어떤 걸 보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고민스럽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제 사실 질병청의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금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 독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독감 그 반대 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 주장에 동조하는 거 독감 차라리 맞지 말자 그런 분위기도 또 있다는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들이 또 있었고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그 독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아까 긴장 관계를 적절히 조성하는 언론의 역할에 어떤 그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께서 실제 취재 일선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하는 사이에 KBS 이효연 의료복지팀 기자께서 도착을 하셔갖고 저희 마지막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는 각자 지금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효연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의 이효연 기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고요. 과학 기자라기보다는 일반 기자인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쭉 취재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에서 그동안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코로나19를 되게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 9개월의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그냥 일반적인 취재를 통해서 어떤 팩트를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염병이 3, 4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야에 절실하게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이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그런 경험과 그때 당시에 어떤 과학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KBS에 있는 의학 전문 기자가 2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메르스 때부터 함께 했었던 분이어서 이게 선정적인 보도로 가지 않게 또 공포스럽게 보도가 가지 않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이런 그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자를 키우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전문가 발굴에
과학 기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 감염내과 쪽에서는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예방의학과 쪽에서는 김호란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두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이 사태가 한 10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 정말 새로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 감염병을 어떻게 우리가 보도를 하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발굴을 하는 게 또 기자의 역할일 텐데 또 전문가 그룹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토론회라든지 과거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 전문가분들이 쓰셨던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계신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건 정말 제가 제작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시각화의 문제입니다. 방송 기자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영상으로 보여줄 것이며 또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미국의 CDC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했고요. 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재채기를 했을 때 침방울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던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아니면 치명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예 팀을 꾸려서 이제 그래픽 팀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기사를 시각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느끼면서 보도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코로나19를 9개월 넘게 10개월 가까이 취재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코로나19를 모르는 그 무지에서부터 오는 공포감과 우리가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에서부터 오는 공포감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할 수 있고 그 공포감이 결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었으니까 중국인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우리가 크게 세 사이클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지 않았습니까? 대구 신천지, 이태원발, 8.15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편견, 그러면서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게 되는데 진짜 팩트에 근거한 정말 과학 저널리즘에 근거한 보도만이 이런 우리 사회적 분열과 혐오들을 없앨 수 있구나. 시청자들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그런 갈등들을 봉합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절실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깊은 연구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KBS 이효영 기자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셨나 봐요. 아주 그냥 조목조목 정밀하게 기자로서의 전문성 구비 그리고 신규 전문가 이 코멘트나 여러 가지 취재를 할 취재 대상인 전문가 발굴 그리고 방송 기자로서 시각화하는 데서의 어려움 토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순서가 없이 그동안 발제와 또 동료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추가로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부터 제가 순서를 정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꺼내 주실까요? 예, 유 교수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세미나 국제 세미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발제를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석한 내용은 그 한국, 미국, 일본 코로나 관련된 보도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 특성과 관련된 걸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할 그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보였던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스트레이트성이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약간 어찌 보면은 아까 그 TV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약간 그 통계를 보는 것에 오류가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보였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퍼센티지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퍼센티지를 기술적 통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퍼센티지 말고 만약에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부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당장 대번 나와야 되는 게 피값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약간 그 굉장히 뭔가 지식이나 정보가 결여돼 있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아까 이금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언론사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클릭 어떤 그 전쟁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포털에도 보면은 관련 기사 이렇게 쳐보면 전체 뉴스 8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 중에 한 건, 두 건 정도는 심층 취재를 한 것이 보이는데 나머지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초적인 오류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피값이 하나도 없대라든가 그러니까 뭐 1.2, 1.5는 사실 그게 지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연구자였잖아요. 엘리몽 이렇게 해서 그 논문에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이렇게 실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조금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 논문의 종류도 사실 뭐 SSCI도 있고 SCI 있고 뭐 스코프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사실 뭔가 논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는 오픈 개방넷에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설적인 게 논문이지만 논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다음 날 또 계속 이게 뭔가 양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살짝만 체크하면 그 부분이 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칼럼에도 제가 막 좀 쓰고 있습니다만 과학 기자들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이 된 기자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기자들이 쓰는 어떤 컨텐츠나 퍼포먼스는 정말 굉장히 많이 틀리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됐었습니다만은 뭐 코비드 19 관련해서 바이러스가 찔러도 안 죽어 끓여도 안 죽어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쉽게 보면은 찔러도 당연히 안 죽죠. 찔러도 당연히 안 죽는데 그거는 찔러서 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영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고구마 한 30분 쪄놓고 열어보니까 그럼 고구마가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이런 토론을 하는 어떤 그 과학 언론과 관련돼서 훈련이 된 기자분들이야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오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짚으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양산돼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제 이금숙 기자님도 신뢰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사를 이렇게 막 분별해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어떠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 카더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양산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정작용이 필요한 건지 상황은 어쨌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유현재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뭐 이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그 발제자로 나왔던 시리 카펜터 미국 과학기자협회 회장이 프리프린트라든가 동료 검토가 안 끝난 논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 기자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어서 이금숙 팀장님이 거기다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보도자료의 홍수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또 이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또 생긴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태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제약 바이오 주가 굉장히 이제 호황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그 새로운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임상 시험을 신청한 것까지 보도를 자료를 내고 임상 후보 물질을 뭐 발견했다는 거 굉장히 작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그거를 뭐 보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릭이 이루어지고 이런 행태가 보이면서 조금 뭐라고 하죠 상업화되고 있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 좀 상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나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효연 그 기자가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은 저는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실 취재를 하는 데 있어도 워낙 이제 비대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만나기도 실제로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전화 연결 같은 것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특성상 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크게 나왔을 때 조금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숨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명확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괜찮을 걸까? 혹시라도 틀리면은 내가 뭐 비난을 받진 않을까? 어떤 그런 이제 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기자의 한 역할로서는 본인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 더불어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의 말을 이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뭐 기자들이 더 노력해서 전문가를 찾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신종 감염병처럼 불확실한 어떤 그런 그 감염병이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런 거를 용인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뭔가 이제 전문가와의 그 기자와의 그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 그게 어떤 형태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염내과 지금 뭐 코로나19 유행하면서 뭐 이재갑 교수님, 김호람 교수님 뭐 몇 분 안 김우주 교수님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분한테 이렇게 의견을 여쭙다 보니까 사실 기사라는 게 다양한 어떤 그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제한된 풀로 움직이다 보니까 참 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금숙 헬스조선 팀장님께서 또 취재를 직접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발굴이라든가 기자의 아까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상호 또 충돌 문제랄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 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 그럼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논의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프리프린터에 대한 이슈가 사실 그 오전에 발제에 있었고요. 굉장히 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과학 기자를 제가 조금 그래도 한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드 아카이브, 뭐 바이오 아카이브 이런 그 논문 사이트가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른 학술지에서도 이제 과학 연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검증된 학술지였고 사실 바이오 아카이브나 매드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시리 카펜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프리프런터 논문 모음 사이트인데요. 기자들이 거기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뭐라도 빨리 챙겨서 알리겠다. 그런 의지가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 보게 되고 뭐 조금 이제 오래 좀 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학교에서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가 됐느냐 그리고 연구가 좀 논리가 제대로 좀 정연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이고 전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찔러도 코로나 뭐 가열해도 안 죽는다 이런 기사들은 보면 제가 좀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가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기사들이 주말에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많은 매체들이 받아서 썼습니다. 받아서 썼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보도를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딱 봐도 눈에 읽히는 기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이제 알리는 약간 좀 자극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근데 하루나 이틀 뒤에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분들이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올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사를 쓰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많이 나오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쏟아지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그리고 기자들과 과학자들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언론사 환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하나 또 있는데 아까 뭐 이금수 팀장님도 이제 뭐 클릭이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띄는 기사를 쓸까 하는 게 언론의 속성이고 생리인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 코로나 같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편집국 데스크에서는 데스크가 다른 데 나온 기사를 보고 너는 왜 그걸 안 쓰니? 너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 다른 데 다 나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과연 요건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허술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자들이 이 언론사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그거는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사회나 정치나 경제도 물론 무척 중요한 이슈긴 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과학 이슈에서는 조금 더 과학 언론, 특히 이제 과학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회와 시간을 줄 수 있는 기자들을 언론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어떤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론사 내부에서의 기존의 정경사 중심에 치중되어 있는 간부들의 과학에 대한 약간의 교육, 정기적인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고,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의학 기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평소에 이 질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런 아프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떤 기사를 써서 좀 관심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기자를 이제 끝내고 나서 이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코로나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교육하면서 좀 느낀 점은 참 기자하기 힘든 세상이다. 왜냐하면 언론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곳곳에 노출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이상의 보도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힘든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때 많이 반성했던 점은 야구 중계식 보도를 좀 그만하자. 뭐 숫자가 몇 명 늘어났고 몇 명 감염돼서 뭐 그런 보도를 좀 그만하자 했었는데 그 이상의 보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그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밖에서 조금 느끼는 것은 과학 기자 아닌 기자가 그러니까 일반 기자가 아닌 과학 기자만이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고민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최근 독감 예방 백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연 독감 예방 백신이 나오면 예방 접종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 이런 예방접종의 역사라든지 예방접종 자체의 뜻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굳이 맞추려고 정부가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집단 면역과 예방접종의 관계 같은 일반 기자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내용들을 이번 게 이 언론계에서 흔히 쓰는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표현대로 이렇게 관심 있을 때 이 과학적인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망 원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많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했을 때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혹시 기저질환을 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사망했는지 사망 원인 두고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을 보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일반 기자들이 아닌 과학 기자들이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게 과연 꼭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인가 바이러스와 인류의 어찌 보면 공존의 역사 왜 지금까지 같이 함께 살아오는 자연의 역사 이런 자연사 같은 내용들을 이 기회에 함께 좀 풀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일반 기자들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숫자에 연연해서 쓸 때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을 과학 언론들이 좀 보도해 준다면 국민들의 과학 수준을 좀 더 높이면서 감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언론 내부와 외부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그 반성과 또 개선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따로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면 잠깐 저희가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저희 동료 기자와 다른 연구자분들한테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몇 개 추려서 여기 있는 토론자분들에게 여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팬데믹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홍수가 굉장히 있죠. 양도 그렇고 속도도 엄청난데 이럴 때 이 질문에 또 여러 군데에서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대한 그 어떻게 선별하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런 잘못된 뉴스를 교차 검증하거나 또는 게이트키핑하는 팩트 체크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별도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강제적으로 뉴스 스크리닝을 해야 될 것인지, 혹은 언론 내부에서 어떤 공동 기구를 조성을 해서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시는 유현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예,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업무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편익 혹은 그 해악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 정부 소비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은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김양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종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다들 처음입니다. 그냥 신종이니까 진짜로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뭐 강제적인 어떤 뭐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포털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아마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됐던 연구인 것 같은데, 그 언론사 신뢰도 뭐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 보면은 그 언론사 별로 어떤 신뢰도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오픈엔디드 퀘스천으로 물어봐서 정부 소비자들에게 어떠어떠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그냥 퍼뜨려 놨더니 개방형으로 물어놔서 그러는데, 언론사를 물어봤는데 네이버나 아니면 특정 포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규정이나 법이나 정책이나 그게 어떻든 간에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이제 포털도 언론으로 그냥 등극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관련돼서도 제가 여기서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기에 그 언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다 그냥 언론인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의 규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보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언론의 기능도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정부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정보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정보는 걸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일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택적 정의 막 이렇게 해서 뭐 일부 포털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다 불러면은 뭐 한국어 못하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여기서 내고 그다음에 정보도 유통하고, 그러면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언론도 징벌적 배상죄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 포털과 관련돼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게 뭐 이런 단어 강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감염병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언론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성과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은 메르스 때 저희가 예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메르스 때 규정도 만들어졌고 연구소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도 다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근데 이런 사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뭐 지금 뭐 코로나 ING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은, 향후에 어떤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어떤 무슨 명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할 게 아니라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의에 맞게 정의롭게 좀 규정이 조금 보완되고 기구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현재 서강대 교수님께서 전통적인 언론기관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고 포털을 포함한 그 언론기관 또는 언론인의 확장적 정의 그리고 그들이 져야 될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아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일부 내용이 포함된 가짜뉴스의 범람과 더불어서 가장 질문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과학의 정치화인데요. 시리 카펜터 역시 회장님 발제문에서도 있었죠. 전염병의 정치화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이 감염병 사태란 것을 과학적인 부분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에 맞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매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가 과학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섭될 때
과학계가 과연 제때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언어 연구원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금숙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네, 저도 그 카펜터 회장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 이 바이러스의 정치와 질병의 정치와 이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떤 그 코로나19를 정치화하는 그 경향이 더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펜터 회장의 말로는 이 코로나19가 정치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입을 막고 있고, 그 CDC 그 권위가 지금 실추돼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기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이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과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질병이 극도로 정치에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된다면 정말 이제 믿을 사람은 기자? 인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그 카펜터 회장의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계가 당연히 제때 의견을 내주고 과학계가 또 기자들과 함께 정확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에 해당하는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코로나19가 정치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8.15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보수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좀 마녀사냥식 비판도 많았고, 그 전에 꼭 정치화는 아니지만 세대 갈등의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태원 그 집단 감염 같은 경우도 젊은층 또 동성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온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하고 완전히 동떨어서 질병 그 자체만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가 소비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코로나19 계속 ING인데 과학계 또 기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중에서 이 정보의 역시 홍수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가들을 발굴하는 언론인들이 어떤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각 정부 기관별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 감염병과 관련된 팩트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때그때 기사를 쓰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라든가 정부 출연연구소 또는 대학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공통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민수 처장님께서 한번 또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저 잘 몰라요. 이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그 과학분야 취재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을 보면 더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면 지금은 지진이 좀 조용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수능까지 취소될 정도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때 제기됐던 걸 보면 지진이 처음 나오고 지진에 대한 경보가 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서 먼저 그 책임을 져야 되냐, 또는 어디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보면, 과학 기자들은 기상청을 같이 출입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 기상청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 기자들은 또 과기정통부 소속 과학 기자들은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이제 연구기관이 따로 있고, 근데 전문가들을 찾다 보면 그 지진의 원인이나 아니면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될 텐데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 물어봐라.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냥 지진이라는 재난재해, 감염병도 재난재해의 일종이지만 재난재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정보를 주고 정부가 어떤 이제 감시 체계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돼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데이터 문제도 그래요. 일상처럼 이제 재난 긴급 문자를 수신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복지부에서도 보내고 질병청에도 보내고 이제 하는데 뭐가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게 국민들 대다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환자가 발생할까가 또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WHO라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공익기관으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지만 부족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찾아본 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만든 통계 자료였습니다. 네. 지금도 유의미하게 하고 있고요.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빨리 그 데이터를 올리고 통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어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언제 어디서나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감염병 모델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몇 개월이 지나고 어떤 조건이면 몇 개월이 지나면 얼마만큼 환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근데 어느 순간 국내 연구자들의 감염병 모델링 연구가 한계에 부닥쳤다는 얘기를 연구자들한테 들었어요. 이유는 데이터가 없다. 기존의 데이터들과 많은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활용할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없다. 그래서 좀 정합성 있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재난재해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방역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정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세션이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모자라게 남았는데요. 질문이 한 2가지 남았지만 질문을 잠시 미루고 남아있는 시간을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자유 발언이 있으면은 그쪽에 할애해서 쓸까 합니다. 추가로 더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건데 좀 연결되는. 유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미일 뭐 이렇게 연구자들 그다음에 그 전직 기자들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발제를 했고요. 그때 그 미국 쪽에서 등장했던 분이 CNN에서 이제 그 과학 기자를 오래 하시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거기서 어떤 얘기를 물어봤냐면 좀 공동 뭘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이제 그 질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 그 차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국제적 공조는 뭐가 이렇게 방법이 없고 과학기술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이런 협조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근데 그 CNN 출신 과학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많은 기업들에서 콜라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사 콜라보는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게 분명히 니즈가 있고 한국 상황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서 뭔가 콜라보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코레스폰던트를 교환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또 하나의 정보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존스 홉킨스 대학과 관련돼서 정말 굉장히 날것의 데이터를 그 사람이 얻어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뭔가 트레이드오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또 정보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유현재 교수님이 우리나라 언론기관과 해외 언론기관 간의 어떤 콜래보레이션 또는 뭐 어떻게 이제 뭐 저희 한국과학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숙제를 하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없으시면 제가 남은 질문 하나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김양준 교수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이른바 비대면 언택트로 많이 저희 오늘 이 세션처럼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독자들이 염려하는데 기자들의 특성상 생생한 현장감을 반영한 기사를 많이 쓰지 못하고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굉장히 취재 방법에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좀 슬기로운 조화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취재 방식에 대한 그런 제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이 감염병 교육 현장에서 사실은 이 감염병에 뭐 예를 들어서 방어하는 방호복을 입는다든지 또는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뭐 이러한 교육들을 직접 뭐 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현장에서 직접 재해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뭐 손쉬운 방법이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이렇게 이걸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직접 그런 것들을 입고 뭐 또는 검체 채취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찍어서 뭐 이렇게 이 교육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으로 또는 이런 뭐 비대면 방식으로 계속 교육하는 것들도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거라서, 이거를 아마도 이제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거를 화면으로 만들고 신문 기사로 만들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비대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는 미래라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준비하듯이 기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좀 대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세션 토론에 임해주신 5분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